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히 또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 사항에 이어서 확장 모듈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장 모듈을 말씀드림에 있어서는 주로 우리 이미 얘기를 했던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팍의 SQL하고요. 스팍이 조금 더 심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스팍의 SQL하고 SQL은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에 쓰여지는 거지만 우리 그동안도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그래서 스팍 SQL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팍 MLib이라는 거예요. 머신러닝 관련돼서 MLib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팍 스밍이 있죠. 그 다음에 스팍 그래프엑스가 있습니다만 그래프엑스는 최근에 파이스팍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긴 했는데 대부분은 스칼라에서 그래프엑스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스팍용으로 또 만든 것이 뭐 몇 가지 있긴 한데 사실 스팍에 비해서는 좀 아직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엑스는 아마 우리가 실제 코드로 다루기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확장 모듈은 주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어서 이제 또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거든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스팍 SQL은 우리가 그동안 쭉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깊은 설명보다는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중에서 스팍 SQL을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MLib의 말씀인데요. MLib은 우리가 앞서서 스팍 이전에도 그 머신러닝이나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 코드 사례를 분석해보는 걸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팍 SQL 얘기는 이제 상당히 진부할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 지금 주요한 항목들을 좀 모아놨고요. 그래서 스팍 SQL은 데이터 프레임에 SQL 엔진이 올라가서 SQL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말씀은 결국 직접 RDD 핸들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즘은 점점 전략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게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한편에서는 펜다스를 통해서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펜다스의 기능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스팍 명령을 통해서 스팍 API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SQL문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리 보면 RDBMS와 흡사한 부분이 있지만 RDBMS는 자체의 고유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파일 포맷을 갖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스파게스 SQL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이면서 그리고 범용으로 일반 데이터 파일처럼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SQL 각각의 RDBMS의 파일 포맷에 맞추다 보니까 UDF나 이런 데서 한계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서 펜더스의 UDF를 쓰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예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는 직접 파이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면서 SQL만 섞어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RDBMS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커맨드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전체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물론 추가되지 않은 내용들, 여기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예컨대 거기에 하이브라든지 SQL 온 하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슬라이드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줄이고 또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한 얘기예요. 하이브는 DW이고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지만 동시에 스팍의 하단에 HDFS나 하이브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추가해서 S3나 이런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도 쓰고 있다. 대부분 이 인메모리의 RDD와 데이터 프레임과 그 위의 스택들 그리고 물론 그 안에 DAG 기반의 엑스큐션 플랜들 이런 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부분은 하이브나 HDFS 이런 쪽으로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외곽의 프로그램들
외곽의 파일들, RDBMS 같은 것들을 ODBC나 JDBC로 읽어드릴 수 있지만 동시에 파르케나 ORG나 아니면 아브로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데이터 파일 포맷, 빅데이터 분산 파일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스파크에서 그런 쪽으로 라이트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SQL문으로 연결시킨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지금 여기서는 하이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이브에 대한 얘기는 맵리듀스로 전환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브 그 자체는 하이브 쿼리 랭귀지로 이용할 때는 맵리듀스 이용하지만 하이브 DB를 B라인을 통해서 B라인은 우리 본 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상태에서는 OPT 밑에 우리 앞에서 본 바 있죠? OPT 밑에 스파크 밑에 SBin 밑에 B라인이 있어서 그 스타트 하이브를 하고 그리고 나서 bin 밑에 있는 B라인 커맨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이브를 직접 커맨드 모드로 인터랙티브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하이브의 메타스토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일반 RDBMS와는 달리 스키마 온 DD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키마를 미리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스키마 인퍼런스를 통해서 스키마 온 DD로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데이터 관리를 메타스토어랑 별도가 하고 있고 이게 디폴트로는 여기도 얘기가 안 나왔나요? 아파치의 더비라는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의 더비 DB를 이용해서 메타스토어를 관리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 대신에 MySQL 같은 것들을 메타스토어로 확장해서 이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리고 그 위에서는 HQL, 하이브 쿼리 랭귀지를 가지고 하이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데 신텍스는 제가 SQL과 명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유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create database, create table 등등 기본적인 그 DDL이나 DML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적재해 놓고 하이브 쿼리 랭귀지를 쓰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스파크를 통해서 쓰는 쪽으로 우리 스파크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네요. DDL, DM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에 쓸 수 있는 일종의 HQL이죠. 하이브 쿼리 랭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들이 나와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이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스파크와 연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데이터를 하이브에서 가지고 와서 데이터 그런 변환시킨다면 이용하면 파티션을 나누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격적인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 쿼리를 할 때는 하이브의 하이브 쿼리 랭귀지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신텍스가 어렵지 않고 물론 내부적으로 그것이 맵리듀스 변환됩니다만 SQL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주면 하이브를 직접 DW로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스탁으로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RDBMS가 있죠. 물론 요즘 노에스QL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둡이 있었어요. 하둡에 하이브가 있고 HBase가 있지만 완벽한 SQL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에 익숙지 않은 RDBMS를 쓰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던 중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SQL을 그대로 하드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자체적으로 드레멜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 이용하고 있었고요. 소프트보다 공유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걸 본따서 이런 하이브나 HBase와 달리 본격적으로 SQL문을 쓸 수 있는 RDBMS의 신텍스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인플란 잠깐 언급한 바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0년째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스파크의 SQL이 별도로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 SQL문만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은 한편에서 RDBMS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단일 서버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물론 뭐 CPU를 뭐 4개, 8개 정도 따르고 또는 슈퍼컴퓨터의 무슨 누마 아키텍처 같은 것들 non uniform 멀티프로세스 아키텍처 같은 이런 뉴마 아키텍처 이 슈퍼컴퓨터 형태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고가이고 유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 보면 전통적인 RDBMS에서는 SQL문을 쓸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SQL문을 빅베이스 쓰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하드웨어나 하이브 같은 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둡에 기반한 SQL을 쓰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예 스파크 플랫폼에서 SQL 쓰는 방식이 있고, 그게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경우는 하둡 오리엔트돼 있고, 이쪽은 스파크 오리엔트돼 있는데, 하둡은 중간 데이터, 인터미디엇 데이터가 계속 디스크라이트 되면서 레이턴시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에 RDD 기반의 인메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스파크에서는 빨라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즘은 스트럭처드 데이터 프레임 기반으로 옮겨와서 스파크이 그런 면에서는 다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는 좀 더 편리함이 있다. 이게 이제 전체의 큰 그림을 놓습니다. 스파크의 아키텍처의 얘기인데 이 부분은 컬럼 오리엔테이션을 좀 강화시켰고 뭐 하는 등등의 얘기니까 대개 그림을 보시면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지금 이 부분들은 이런 엔진 데이터 프레임 API 기반한 스파크 SQL 엔진 위에서 예컨대 외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스파크 SQL의 SQL 문을 처리하기 위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아예 프로그램은 예컨대 스칼라나 파이썬이나 R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스파크 SQL 신텍스를 이용하는 예컨대 스파크 RS도 SQL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계층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스태킹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하단에는 HDFS, 하이브 또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하단에 퍼시스턴트 레벨이요. 디스크에 저장된 저장 매체가 있고 그러나 스파크로 올라오면 저 인메모리 기반에서 예컨대 RDB, 그 위에 데이터 프레임, 그 위에 SQL 엔진, 그 위에 JDBC 인터페이스 같은 거, JDBC 인터페이스나 스파크 SQL 같은 거 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진행한다. 뭐 이런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얘기입니다. 하이브 컨텍스트와 스파크 컨텍스트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하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했던 것들, 커맨드를 좀 요약해서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익히시고 나면 공식 문서나 공식 사이트 여러 가지 기술 데이터를 볼 때 훨씬 더 쉽게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그런 것들 우리 상당 부분은 이번에 파르티나 ORC 같은 거 우리가 진행을 시켜봤었고요. 또 읽어드리는 것들 상당 부분 우리가 했던 것들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tum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스키마도 스키마 인터런트하는 방법이 있고 스키마를 미리 업프론트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미리 디파인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컬럼 얘기들도 우리가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죠. 그 이외에 SQL문에 유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얼마든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넘기고요. 자, 그다음에 스리프트 부분도 만약에 하이브가 설치되어 있으면 스리프트 JDB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하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DW 데이터를 그 스파크 플랫폼으로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쭉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웹 데이터, 내장 데이터 소스, 웹 데이터 소스. 대부분들 이제 눈에 좀 잡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부분인데 데이터 레이크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목차만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말씀드린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할까요? 전통적인 DW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DW는 수십 개, 수백 개, 뭐 심지어는 큰 조직에서는 수천 개의 테이블로 흩어져서 진행하는 거래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OLTP라고 했고요. 그런데 분석을 위해서는 예컨대 다차원 분석을 위한 올랩 툴을 이용하는데 올랩 툴을 이용할 때는 이거는 하나의 원 테이블을 만듭니다. 국내에서도 1000개, 2000개의 수많은 테이블을 모아서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해서 소위 원투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불일치성을 없애고 하나의 통일된 그래서 리퍼지터리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걸로 분석을 하죠. 조인을 수십 개 걸지 않고 한 테이블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큐브 데이터라고 해요. 큐브 데이터라는 얘기는 예컨대 2차원 데이터나 3차원, 4차원, 10차원의 데이터라는 얘기고 이렇게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n 디멘셔널 큐브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예컨대 매일 밤마다 그 전일까지 진행된 것들을 밤에 컴퓨터가 작업을 해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는 바로 신속하게 미리 정리된 것들을 그 n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올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런 원테이블의 DW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고정된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든다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데이터 레이크는 비정형 데이터이거나 DW에 포함되지 않은, 근데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별도로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놓고 관리를 한다. 그런데 잘못하면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아주 복잡한 데이터로 이렇게 뭐 심지어는 쓰레기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탈로그 시스템을 적용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탈로그 시스템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소스가 어디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가져왔고 담당 부서는 어디고 그리고 변경 내역은 어떻고 주제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카탈로그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리니지 관리를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데이터 소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기 프로젝트에서 관측하는 별도의 데이터가 아니라면 기업이면 기업에서 공용으로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의 DW와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및 DW에 포함되지 않는, DW에 포함시키려면 전체 데이터의 일목요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의도 거치고 엄격한 심사도 거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DW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분석자들은 그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어쩔 수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오픈소스에서 여러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나온 아파치 툴이나 아이스버그나 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델타 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델타 레이크는 브릭스라는 회사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용이고 동시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듀얼 라이센스이니까요. 브릭스는 여러분들 이 아파치 스파크를 만들어낸 전에 라들랩이나 또는 그 AMP 랩이나 버클리의 연구소 멤버들이 이게 아파치 프로젝트 오픈소스가 되자마자 브릭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투자를 받아서 컨설팅을 진행했고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로 서비스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브릭스는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스파크를 이용하는 모습을 뒤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뭐 그 관련이죠. 거기서 만든 델타 레이크라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제품의 특성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켜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용화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만 해도 보통 뭐 수십억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죠. 데이터 레이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다른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서 구축하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이 성립하는 SQL에 대한 말씀은 마치고요. 머신러닝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우리 앞에서 상당 부분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얘기보다는요. 거기서 그럼 나아가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공간 활용을 해서 밑으로 있죠.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우선 머신러닝이라는 것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면서 통계 분석이 있었어요. 물론 통계 자체가 영역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통계 분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는 모집단 추정, 모수 추정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선형 모델 이런 것들, 표기 분석과 선형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예컨대 그 후에 그런 리니어 모델이 확장해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란 타겟 변수 또는 종속 변수가 숫자가 아닌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그 이외에도 뭐 보아성 리그레션 등등 해가지고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대개 그런 것들이 통계 분석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기계학습이 나왔는데 기계학습은 all 데이터에 모델을 생성시키는데 생성시키는 방법은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슈퍼바이즈와 언슈퍼바이즈도 나뉘고 여기에 주요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습을 시킴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의 문제였죠. 데이터를 너무 이 학습 모델을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모델을 너무 데이터에 밀착시켜버리면 데이터를 그대로 설명만 해주고 일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언더피팅이란 제대로 학습이 덜 돼서 설익은 모델이 나오는 것이죠. 이 어느 쪽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resampling and cross validation.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로 나누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로 검사를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일 때 에러가 계속 낮아지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면 트레이닝 데이터로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에러가 나올 수 있어요. 훨씬 더 객관적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특정 모델을, 제일 좋은 모델을 선택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토대에서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 제가 그 알고리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설명 드리지 않고 넘어갔었어요. 여기서는 그 알고리즘을 한번 쭉 오버뷰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스파크로 적용시키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머신러닝에 관련된 엠립, 뒤에서 말씀 나오겠지만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었고, 그런데 스파크에서는 원래 ML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ML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이게 서로 계통이 다른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스파크 내에서 공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통칭해서 MLib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MLib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마치 RDD 기반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오죠. 그래서 RDD 부분은 점차 데이터 프레임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RDD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슬라이드로만 말씀드리고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그 위에 SQL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이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상당 부분들 RDD 기반, 그리고 로우 레벨이었던 것들이 점차 그 데이터의 프레임 기반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였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은 관심을 끄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라스 같은 걸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작업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 그 모든 알고리즘을 볼 수는 없고요. 몇 개 알고리즘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 아마 한 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스파크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는 방법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때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과 비도학습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도학습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도학습은 지도학습 내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과, 그리고 선형 모델, 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회귀 분석,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이지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으로 가면 차수가 높아지거나, 그래서 제가 QT의 4개의 쿼드란트 말씀을 드렸죠. X축의 차수를 높인다. 제곱 세제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Y의 차수를 높인다. 그래서 Y 세제곱은 X의 뭐 12승의 뭐 아주 복잡한 것들까지도 만들 수 있다. Y는 차수를 높이지만 X는 차수를 낮출 수 있다. 로그 값을 취하거나 두수 값을 취할 수 있다. X와 Y를 전부 차수를 낮춘다. X는 차수를 높이지만 Y만 차수를 낮춘다. 이게 이제 QT라는 사람이 모델을 생성할 때 독립변수, 전속변수와의 관계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서 나갈 수 있다. 다만 오버피팅을 방지해야 된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 데이터, 스트레스 데이터의 에러 레이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평가하는 부분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KNN을 먼저 보면요. KNN은 우리가 뭐 아주 단순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알고리즘 잠깐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 코드 변이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KNN은 K 니어리스트 네이버스이거든요. 네이버라는 게 이웃이니까 우리말로 최근접 이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은 복잡하지만 이런 거예요.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예컨대 어떤 식품이 있습니다. 식품명이 있고 인그리디언트니까 식품에 첨가된 뭐 첨가물 또는 뭐 원재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식품이라고 보죠. 자, 각각의 식품마다 당도가 이제 얼마나 단가 이것들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바삭거리느냐 이것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떤 것들은 fruit이고 어떤 것들은 과일이고 어떤 것들은 단백질이고 어떤 것들은 채소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종류,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수많은 제품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식품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종류는 세 가지 종류라고 일단 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당도의 종류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걸 X축. 바삭거림의 정도가 숫자로 나왔으니까 Y축으로 놓고 보면 앞에서 제시됐던 식품들을 당도와 바삭거림의 정도로 X축, Y축, XY축의 XY 좌표에 플러팅을 하죠. 그럼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류를 보면 원래 정답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정답. 모두가 이렇게 일목요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룹핑이 될 거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새로운 식품이 나왔어요. 이 식품, 예컨대 여기서 지금 토마토인데 토마토가 가진 당도와 바삭거림으로 놓고 보면 어느 위치를 점할 거예요. 그러면 이 토마토가 어디 위치에 배속되느냐를 거리로 보겠다는 겁니다. 거리로. 거리는 x축, y축으로 놓고 보면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뭐 이런 것들 일반 뭐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요. 그런 식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거리가 제일 가까운 쪽으로 놓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거리를 직접적인 거리만 놓고 보면 실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복수계, 그런데 두 개, 네 개일 경우에는 두 개가 동률이 돼서 어느 쪽에도 배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홀수계,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로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다수결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K값입니다. 보통 K값은 마치 X, Y, Z를 미지수로 놓듯이 K값은 모델 파라미터이거든요. 파라미터는 아닙니다. 그 모델에 적용시키는 초점값이에요. 모델에 적용시키는 파라미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는 모델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로 나누는데 K값은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모델을 생성시키기 전에 미리 모델 세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틀,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K가 3이면 거리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3개를 놓고 3개를 뽑아서 가장 가까운 3개를 뽑아서 그 중에 2개가 어딘가를 보고 토마토가 이게 과일이다, 아니면 채소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때 K값에 따라서 K값이 너무 작으면 아주 세밀한 구성이 되겠죠. K값이 너무 크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분류가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K값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K값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일종의 어썸션이죠. 로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 안에서 거리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네, 거리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하고 그 K값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몇 가지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컨대 당도와 바삭거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은 대부분들 보면 1에서 10 사이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예컨대 여기에 무슨 뭐 밀도수, 무슨 습도에 대한 농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에 0.00 몇일 수도 있고 2,500, 3,000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거리 계산을 할 때는 단위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이 큰 쪽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단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스탠다다이즈, 노멀라이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스탠다다이즈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스탠다다이즈라는 얘기는 시그마분의 x 특정값 마이너스 mu 또는 x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 그 데이터 앞에서 보면 우리가 당도와 바삭거림의 값이 있고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수백 개라고 치면 이 각각의 표준편차, 평균, 그래서 표준편차분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평균 값으로 환원을 하면 결국 모든 값들은 각각의 컬럼 값인데 각각의 컬럼은 각 컬럼 값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평균표 범위 내가 돼. 그러면 평균이 0이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시그마가 1인 그런 값으로 환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단위차가 없어지겠죠. 또는 맥스 마이너스 민분의 특정값 마이너스 민으로 하면 0부터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균일 분포로 환산된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단위차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이건 뭐 결과값의 이제 차이의 문제인데 특성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르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X축, Y축으로 놓고 보았던 것은 그렇게 피처가 두 개일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데이터의 크기도, 소위 N도 훨씬 커지겠죠. 지금은 예컨대 둘, 넷, 6개의 데이터이지만
이게 60만 개의 데이터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여기에 어떤 우리가 분류를 하겠다면 그 분류의 대상이 되는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을 놓고 정답을 맞춰 나가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거기에 적용시키는 속성 데이터들이 현재는 2개여서 XY축을 놓고 보지만 이게 20개, 30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을수록 훨씬 더 정밀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정밀한 분류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다차원 공간에서의 계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모델이 좀 더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자 그러면 당도나 바삭거림이나 밀도나 아니면 모양 뭐 이런 것들 약간 색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데이터로 변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 고유한 속성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속성을 뽑아내고 수치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피처 값을 뽑아내는 것, 뽑아낸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완하는 것, 그걸 가지고 먼저 예비 탐사 분석을 하는 것, 모델링을 하는 것, 평가를 하는 것이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엔 이런 것들을 전부 일괄되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로직으로 가져가고자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동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소스 데이터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다시 계속 자동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피처 엔지니어링의 문제, 엔드 투 엔드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주 쉽지만 직관적인 K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로 기왕 얘기를 했으니까 언급을 하자면 보시다시피 속성값을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무슨 추상화나 실제 학습을 해서 모델 파라미터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KNN은 보통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아니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아주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통하지 않고도 정확도로 봐서는 KN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론적,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분류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의 분류를 얘기할 때 먼저 지금 KNN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보고 우리가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착각했네요. 그래서 앞에 이어서 나머지 시간 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가장 간단한 KNN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주요한 알고리즘 중에 우리가 분석 얘기를 하면서 확률 분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점차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그 일반 통계학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 이론을 기본으로 보면 프리퀀티스트 이론과 베이지안 이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프리퀀티스트 T자가 가거든요. 프리퀀티스트는 우리말로는 빈도주의라고 번역을 하고요. 베이지안은 그냥 베이지안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이지란 사람 이름을 땄기 때문에. 양쪽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빈도주의는 이게 전통적인 주류파 통계학입니다. 빈도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확률 분포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통계 분석을 해나가요. 예, 근데 정기 분포가 있다. 또는 T 분포라고 한다. 그렇게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부하성 분포를 전제로 한다. 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디서 그것들의 이론적 정당성을 가져가냐 하면 한자입니다만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큰 숫자의 법칙이라는 의미죠. 무한 반복하면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쪽 분포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이지안에서는 그런 이론적인 것들은 이론에 불과했던 현실에서는 그렇게 대수롭식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건 오히려 부당하고 그런 이론적인 것들보다는 실제 우리가 획득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우리의 판단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 데이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전통적인 통계의 기법들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자꾸 베이지안 쪽의 성과를 이용하려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런 쪽에 이제 강조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베이지안 이론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현재의 판단했던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입수되기 않은 상태라도 요즘은 이 시뮬레이션, 특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대수의 법칙에 의거했던 프리퀀티스트 이론에 버금가도록 확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런 걸 통해서 현실 세계에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이론이 나왔죠.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베이지안과 나이브 베이지안인데 이런 베이지안 이론, 여러분들 P of B 기분 A는 P of A분의 P of A 기분 B의 P of B.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시겠죠? A라는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에 그걸 전제로 했어요. 그 컨디션에서, 그 조건 하에서의 B의 확률은 우리가 전제로 삼았던 것들을 못으로 놓고 그 위에서 양쪽이 변환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P of A는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P of AI로 나누어서 여기서 전확률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동일하고 그러면 P of A라고 할 때 전체 어떤 공간이 있고 P of A라고 할 때 P of A는 여러 개의 개별 사건의 모음을 볼 수 있고요. 이것에 의한 합산으로 본다. 이고요. 이때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업데이트하겠다는 것인데 이때 나이브 베이지안은 이들 각각의 사상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면 서로 독립적이라면 계속 교차해서 베이지안 이론을 적용시키지 않고도 바로 고배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그 이론에 의해서 나이브 베이지안이 나왔고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그 이론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지안이라는 나이브 베이지안 이론을 적용하는 모습을 스팍으로 우리가 보거나 이럴 여유는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흔히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스팸 메일을 그 검출하는 스팸 필터의 예입니다. 스팸 필터의 얘기고요. 스팸 필터에 나이브 베이지안 이론을 적용시키는 예인데요. 상당히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현재 스팸 필터는 여기에 의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잠시 후에 우리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